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약사별궁 2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래도 뭐 부산의 벚꽃은 더 빨리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뭐 요즘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근황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디프렉스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저는 내일서부터 이제 야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야구를 좋아해서 물론 우리 팀이 야구를 잘 못하긴 하지만 추위와 상관없이 아주 기대되고 설레는 3월달입니다. 올해는 꼭 우리 팀이 야구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팀이 어딘가요? LG요. 요새 자신이 없어요. LG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DTD라는 그 새로운 학설을 만든 그 유명한 팀 아닌가요? 두산만 만나면 진다고? 아니요. 다운 투 다운이라서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이두호님 남 얘기할 거 아닐 것 같은데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팀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무슨 이탈이라 그러죠? 우리가 유체 이탈, 유체 이탈 화법을 그 야구와 관련돼서는 그 유체 이탈 화법을 많이 구사하기로 좀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불쌍해요, 그죠? 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야 돼요. 네. 예, 저는 기도원 신영은입니다. 오늘부터 또 3월달에 반갑지 않은 손님 또 꽃샘추위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얇은 옷을 입고 있다가 또 긴 옷을 입는, 그래서 매달 이맘되면은 꽃샘추위 하는데 저는 그동안 한 15년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3월달에 대한 그 기상에 대해서 아주 유돌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3월달이 왜 사람들이 자꾸 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 기상청에서 겨울과 봄, 가을, 여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여름은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봄, 가을은 10에서 20도 사이의 기온이 3일 동안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겨울은 10도 이하의 기온이 3일 동안 지속돼야 된다라고 해서 기상청에 따르면은 4월 초 정도가 돼야지 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되게 짧고 가을이 되게 짧고 여름하고 겨울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3월 겨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꽃샘추위가 와도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3월 초에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아마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다 보니까 이 저기 햇빛이 많이 나는 데는 이 개나리가 벌써 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맞아요. 예년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련도 피었어. 네. 아, 정말요? 네, 저는 기운센 송입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봄이 되면은 이 봄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운이 센데 이 봄의 파릇파릇한 기운을 매일 느끼면서 꽃 피는 거 보면은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 기분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아서 매우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님 얼굴이 파릇파릇해졌군요. 네, 뭐.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서한석입니다. 지난 3월 10일에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집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때 촬영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약사별궁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상황들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촬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의미 있는 또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지지난주였죠. 그 제주도 저희 약사 선생님들이 거의 한 전국에서 60여 분 정도 모이셔가지고 그 제주도 녹지병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그리고 영리병원 반대, 그리고 공공병원 전환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집회를 진행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3월달에 저희 약계에서는 좀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이슈를 좀 짚어보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대한약사회가 이제 새로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대한약사회는 뭐 물론 이제 다른 단체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약사들이 직접 이렇게 회장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한 6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이끌었던 조찬희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김대엽 회장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대도 있고 새롭게 바뀔 거라는 기대도 있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좀 이런 시각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도님이 잠깐 이렇게 배경 설명이나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6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3년 해가지고 조찬희 집행부가 그 대한약사를 이끌어 왔었죠. 이제 대한약사의 이제 조찬희 집행부는 그 이전에 집행부가 가장 이제 큰 실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슈퍼나 편의점으로 의약품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큰 하자를 범함에 있어서 많은 약사들이 그 당시에 집행부를 이제 불신하고 이제 조찬희 집행부한테 이제 힘을 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왔는데 문제는 1기 집행부 때는 어떤 뭐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2기 때 그 내부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학 정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터지면서 실상은 이제 또 이제 많은 또 약사들이 조찬희 집행부한테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이제 그때 대한약사회 선거가 작년 12월 달에 있었는데 대한약사회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이제 뭐 지역의 선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친 조찬희 쪽 인물들보다는 그 거기에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것 같고요. 3월 12일 날 그 대의원 그 이제 정기총회에서도 거기다 이제 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조찬희 대한약 전인 회장이 그 이제 그만두고 총회의장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거기서 떨어질 만큼 이미 많이 좀 신임을 잃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현재 이제 김대엽 집행부가 구성이 된 건데 이분이 3월 12일 날 그 이제 취임사를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인데 포인트를 어디에 맞췄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고가 약국에 재고가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인데 왜 재고가 많이 남으면서 그 약사만이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고 반품 문제에 있어서 그 관리 감독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재 의약품 얘기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을 이제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허가에 있어서 뭐 일반명 제도를 좀 도입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체 조제 문제를 좀 쉽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을 같이 등치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다만 약사회를 뭐 패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호하게 싸우겠다. 예를 들면 뭐 초동 약대를 신설하려는 문제라든지 그 어떤 약사 직능의 가치를 뭐 예를 들어서 처약 건강보험을 취급하는데 약사를 또 제외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사의 어떤 뭐 신뢰를 가지겠다. 그다음에 약사 회원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취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네요. 그 취임사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공공재라는 어떤 정의를 내린 거, 전문의약품,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공공재라는 정의를 내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취임사이기 때문에 얘기가 그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할 때 경제학에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공기, 물 또는 뭐 숲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제 당하지도 않고 경합하지도 않는 이런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의약품이 또 전체도 아니고 일반 의약품은 또 거기서 배제를 시키고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형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는 의약품은 공공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의약품은 그 상품이죠, 상품. 왜? 우리가 늘상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문의약품이 공공재면 뭐가 또 공공재여야 되냐면 의사들이 그 사용을 하는 뭐 청진기라든지 그다음에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 뭐 진단 도구라든지 그런 것도 공공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국가에서 그 수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예의가 되어진다 그런다면 거기도 다 수가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다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학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공공재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이면서 투명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의약품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라서 또 만약에 의약품이 공공재면 그런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는 공공제약회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데 공공제약회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공공재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서로 나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그 침해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공공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뭐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뭐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뭐 의약품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차별을 받지 않고 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또 지금 스머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또 명확하게 또 상품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율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상품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가 보험으로 통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은 교환을 하면서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환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 처방전을 받아서 그 환자가 필요한 약을 그냥 무료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무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국가적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국가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지는 시스템에서는 공공재죠. 근데 이걸로 지금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익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의약품의 성격을 봤을 때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 공산품과 의약품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죠. 그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지,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아이폰이나 의약품이나 그 두 가지의 성격은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교환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필요에 따라서 의약품이 저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그런 뭐 지난한 운동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격이 그 상품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100%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상품적으로 성격이 오는 거. 그걸 우리가 교환 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약사는 좋아지고 환자들은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를 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그 의견이 조금 과도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약품이 공공재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김대엽 회장이 공공재다라고 규정을 한 거는 좀 지나치지 않아요? 좀 뭐 너무 같다는 너무 많이 생각, 나가는 거?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지점에서 의약품이 상품인데 그런 얘기가 말이 되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들이 공공재적인 성격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내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방향이 맞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약국 안의 경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약사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의약품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들을 우리 약사들이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우리가 추동을 해내는 것들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파채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의약품 자체가 저 상품이에요, 저 공공재예요 라고 하는 거를,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품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효능 효과잖아요. 의약품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약품은 공공재여야 된다든지 의약품은 뭐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 의약품이 어떠한 사회적 계열 속에서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제약회사에서 그 의약품이 그 약국으로 넘어와서 그 약국의 약사가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의약품을 전달해주는 이런 계열화에 있어서는 그 의약품은 100% 공공재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적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의약품을 공급해주잖아요. 지금 약국에서 사실은 돈이 있어도 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품절 문제가 예. 없으니까. 근데 돈을 안 주면 약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화에서는 의약품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의약품이 상품적 성격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나타나냐면 돈을 주고받으면서 잉여 가치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걸로 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뭐 물론 이제 김대호 회장이 얘기한 부분이 더 과도하게 간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간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한 근거를 이유로 이제 의약품이 공공재라고 주장을 하는 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그 재고 관리의 어려움, 재고 관리하는 데서 경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문제로 이유로 들어서 공공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주장의 근거가 그걸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사실 약국에 있는 재고는 사회적인 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예. 공장에 있을 재고를 약국에서 미리 갖다 놓고 바로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문제는 따로 사실 제약회사에서 주장을 해야 가져야 될 될 것 같아요. 물류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약국에서 또 안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의 뭐 의료인들이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그것들은 어떤 뭐랄까 개인의 문제로, 각각의 약국의 문제로만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약국에 들어오면 저는 약사잖아요. 그 제가 약국 밖을 나가면 시민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으로 가면 아버지잖아요. 제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제 부인한테는 남편이 되잖아요. 그 제가 지금 계속 어떤 관계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그건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 속에 어떤 속성이 딱 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의 그물망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 파채님도 그 마찬가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의약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할 때 그 규정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의약품 자체의 속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의약품이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파채님 의도처럼 의약품이 어떤 관계망 속에 있을 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백하잖아요.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 이익을 추구할까봐 저희들이 그 뭐 제도적으로 또는 투쟁을 통해서 뭐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제어를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관계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관계망을 변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기훈세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망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 관계망의 결과인 의약품이 약사들이 그 리스크를 다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거를 사회에서 어떠한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근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파채님도 약간 지금 꼬여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관계망으로 변화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래서 변화시켜서 의약품을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장이 어느 누구가 의약품은 공공재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실천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자 이런 의도인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파채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 근데 그런 의도를 꼭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의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김대호 회장이 얘기했던 의도는 우리와는 조금 상당히 다른 방향의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믿고 네가 의약품 공공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의약품이 공공성을 갖게끔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관계망 속에서 그 의약품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뭐 파채님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대엽 회장이 얘기했던 전문의약품 더군다나 전문의약품은 그 공공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는 조금 그 좀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단하게 우리가 의약품의 상업적 성격을 탈색을 시켜서 공공재적 성격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 파채님이나 저나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파채님도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게 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투약을 해주는 것까지는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봐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환자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약이고 처방이 나왔는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든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2달, 3달밖에 안 남은 거죠.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단지 상품으로만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사실 뭐 시장의 작동 원리대로 돌아가는 건데 품절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반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이 안 되고 저는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김대엽 회장 같은 경우는 재고의 문제라든지 반품의 문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유통과 생산과 유통 안에 같이 묶여져 있는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회에서도 사회나 국가에서도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제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틀은 사실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있긴 하지만 그거의 강제력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실효성 그것들에 대한 자체에 실질적인 이제 얘기들을 문제가 좀 있을 수 좀 있는 이제 거고. 해야 될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의약분업이 벌써 20년인데 아직까지도 품절약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환자들한테 저희가 욕을 먹고 저희가 일부러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100%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요번에도 제네릭 약값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미 의약품이 시장 내에서 시장의 원리로만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을 제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 상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고 하는 얘기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환 가치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동등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의 액수에 해당하는 동등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라고 하는 성격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고 그 성격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완화 내지는 변경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김대호 회장처럼 전문의약품 공급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운동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그 파차님하고 기도원님하고 같이 그 고민을 좀 많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재산권 문제라든지 그 제약회사의 공공성을 어떤 식으로 좀 담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 약국에서도 사실은 상업화 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를 시켜낼 것이라든지 이게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입하는 이유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하고 요 얘기는 이제 또 다음번 주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전문의약품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의약품을 생산, 소비, 유통 단계에서도 공공적인 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상 의료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사전적으로 미리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보조적으로 개입하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아직까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아주 깊게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판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의 성격을 확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성격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의제화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는 게 저희들의 저는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여기 또 얘기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는지가 저는 되게 염려가 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염려가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업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이익이나 자본 그리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좀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대엽 회장이 출범을 하면서 그 말이 맞던 틀리던 간에 아까 스모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한약사회 회장 중에 처음으로 공공재라는 거를 말로 밖으로 꺼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김대엽 회장이 조찬희 회장과 다르게 얼마나 이제 국민 건강이나 어떤 의료의 좀 더 공공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견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래야죠. 뭐 여기서 뭐
의약품이 앞으로 공공재로서 많이 기능을 해내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지향점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식약처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꽤 오래 했었죠. 전임 식약처장이 뭐 어쨌든 한 2년 넘게 3년? 2년까지는 아니고 2017년도 그런가요? 6월 달인가 7월 달에 입각을 했어서 2019년도 3월 5일까지 했으니까 한 1년하고 1년 10개월 정도 했나요? 1년 예. 10개월 정도 된것 어. 같네요. 예. 그 정도 했죠. 예, 예. 어. 그렇게 하고 새로 이번에 이의경 교수님이라고 그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새롭게 식약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잠깐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3월 6일 날이죠. 지금부터 오늘이 녹음 날짜로 3월 20일이니까 한 15일 전 정도에 입각을 했는데 또 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임 처장이 그 약사였고 요번 새로운 처장도 약사였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측되기로는 약사 쪽에서 한 번 하면은 좀 식품 쪽에서 한 번 하고 또 식품 쪽에서 한 번 하면 또 이제 약계 쪽에서 보건의료계나 이쪽에서 한 번 한다 뭐 이런 뭐 관행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연속으로 일단 약사 쪽으로 되면서 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그 의약품의 허가, 바이오 의약품, 뭐 신속 허가 문제, 그 다음에 뭐 패스트 트랙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가 좀 왔고요. 일단 뭐 이기영 교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는 만큼 이쪽 보건의료나 약계에서는 유명한 인사죠. 뭐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교수도 거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했었고, 그 각종 이제 그 보건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회가 많이 있어요. 학회에서도 뭐 학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정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더더구나 그 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게 그 건강사회 약사회가 몇 년 전에 19, 30분 후에 먹으세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나왔는데 무려 2쇄가 팔린 그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19, 30분에 먹으세요예요? 19, 30분 후에 읽으세요. 거기에 무려 2쇄가 이색 씨가 찍어낸 이거 아주 그렇게 하기 힘든 보통 근데, 시민단체에서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쵸? 팔리진 않죠. 1쇄 찍어서 다 잘 나왔는데 어쨌든 1쇄를 찍고 2쇄까지 찍어서 대부분 나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9, 30분에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고 싶으면 30분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먹으세요가 계속 아니라. 먹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네, 읽으세요라 그랬어요. 먹으세요라고. 먹으세요라 했어요? 나중에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먹으세요. 아니 이거 뭐 저도 그럴 수 있죠. 뭐. 순간 네. 배가 고프신가 봐요. 맞아요. 근데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인사고요. 근데 어쨌든 몇 개 이제 그동안 언론상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이분이 그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중해제약이나 유유제약 등 게 여러 제약회사의 사회이사를 역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수주한 경제적 평가 부분들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나왔고 이제 입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언론수탕에서 그 3년 동안 이 제약회사나 이 관련돼 가지고 35억 정도의 그 용역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이제 그 관련된 단체들에 비해서 와 3년 동안 35억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우석 이후로 진짜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황우석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근처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다른 또 제보에 따르면은 그 다른 이제 또 뭐 익명의 또 약대 교수가 또 제보를 하니까 그거는 제약회사 용역만 그런 거고요. 정부 용역까지 따지면 3년 동안 한 6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용역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물론 교수로서 아니면은 그 저기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으나 그 한 국가의 그 다음에 공정성을 유의하는 그 식약처장으로서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냐. 근데 누구의 그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제기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3월 20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경실련에서는 급기야 사퇴하라는 어떤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같아요.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 동력으로 되게 주요하게 삼고 있는 게 바이오 의약품 쪽인데 그 이 이의경 교수가 제약회사들과의 좀 관계가 있다 보니 좀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허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받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보면 효과 없는 약이나 이런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게 이의경 처장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인허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보통 우리가 의약품 접근성을 얘기했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의약품을 못 사 먹는 문제를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게 약이 없어서 못 먹는 거다. 그래서 빨리 이 약들을 시장에 내보내야 된다. 그 값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또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환자의 심정이야 다 그거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는데 그것들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중에 그 후에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건강에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거고 인허가 과정의 절차가 복잡한 거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서 요 부분이 사실 심각하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항상 이제 취임할 때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빠른 허가를 균형 잡힌 걸로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단체에서는 지금 식약처가 우리 허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선진국에 있어서 이게 허가가 되게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약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동안 뭐 삼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라고 이제 수탁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안전에 그 포커스를 더 맞추겠다라고 하더라도 겨우 균형이 맞춰질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균형 있게 맞추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에 있는 시스템 부분을 최소한 고착화시킨다든지 그 허가적인 부분들을 듣는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분배를 잘 조합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들을 때 이 멘트의 그 행간을 읽을 때 이게 성장의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얘기할 때는 여기에 그 하고 싶은 말은 성장인데 분배라는 부분을 뺄 수 없으니까 분배를 이렇게 넣기는 넣는데 우리가 행할 때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구나 얘기잖아요. 우리가 혁신 성장과 소득 수저 성장을 그 동시적으로 추정했을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혁신 성장의 포인트 맞추구나.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빨리 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의약품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뭐 탈리도마이드 사건도 그렇지만 혁신의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피해를 줬던 의약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잖아요. 식품의약품 허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임을 좀 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직무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옥시 문제 같은 경우도 옥시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후에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사후 대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일단 허가부터 해놓고 보겠다라는 좀 이런 혁신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수많은 이런 의도들을 잘 견제해내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켜봐야 될 것 제가 같은데.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처럼 그 정부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한테 정부 용역 주겠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부 용역과 제약회사 용역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뭐 너무 쉽잖아요. 그쪽에 유리하게 그 보호서 써주고 그러면 만약에 불리하게 써주는데 기업에서 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그게 사실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1년에 10억씩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니까 교수들 중에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 어려운데 더군다나 60억이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기업에서 미쳤다고 돈을 줄 거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 의약품이 가장 빨리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주 하위권이잖아요. 그러면 혁신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단일 품목이 정말 혁신적이든 뭐 좀 덜 혁신적이든지 간에 의약품이 시장에 빨리 나오는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 하겠지만, 계속 제가 그 강조하듯이 어떠한 연결고리 속에서 그게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혁신의약품이 백날 나와도 너무 혁신적이어서 비싸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 먹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이나 정부 재정에서 지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그 혁신의약품이 혁신의약품일까요? 그 혁신의약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렇게 사장되어지는 기술과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혁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이 배치 구조 속에서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n분의 1이 의약품인 거고, n분의 1이 그 의료기기인 거고, 또 n분의 1이 식품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의약품만 빨리 나온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혁신의약품에 방점을 찍어갖고 의약품을 빨리 나오게 해주고, 또 그게 또 그거에 또 좀 좀 이상하니까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시야가 종합적인 시야는 아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식약청장으로서 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의문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로서의 그 이의경 선생님은 그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각하에서의 처장으로서의 그 행정가로서 이의경라고 하는 분은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패스트 트릭 이런 말이 트랙. 많이 나오는데, 트랙 아니에요? 패스트 트랙, 아니에요? 네, 패스트 트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식약처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패스트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패스트, 네. 빨리빨리, 네. 예, 빨리빨리 허가해주고. 식약처가 의약품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의료기기도 관리하고 뭐 치료 재료, 그다음에 식품도 하죠? 식품도 다 하기 예.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빨리 이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좀 스럽죠.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딱 맞는 인사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수능적.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과거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나는데, 물론 이 내용하고는 약간 일맥상통하지는 않고요.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내용이긴 한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책 보니까 이 사피엔스가 그 진화 과정에서 되게 어떤 종류가 자연 선택이 됐냐면은 소심하고 비겁한 쪽에 그 사피엔스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피엔스 중에서도 약간 좀 그 먼저 나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막 해도 나면 뱀에 물리다든지 이래가지고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속성이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이런 게 이제 사피엔스 특징인데, 이 지금 식약청장은 이 식약처의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피엔스의 그 적자 생존의 선택과는 맞지 않는, 우리 인류의 그 역사의 어떤 사피엔스 걸어가기가 맞지 않는,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비유인 것 같네요. 감당 가능하겠죠?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감당하시고 아까 스머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사실 연구자로서의 이의경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업적이 많죠. 그 우리나라의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이런 의료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약가라든지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이제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제도적인 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개념들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만들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틀을 만들어낸 공이 제일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학자적이었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니 근데 처장이라고 이의경 선생님이 학자에 있을 때 정부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아니잖아요. 처장이라는 공직에 갔을 때는 더욱더 그런 데에 대한 처음에 그 시작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저는 참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참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사람이 파채님이 보이진 너무 않아서. 그렇게 너무 너그러우셔서 그런데 저는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갖고 저는 이의경 선생님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그 바람직한 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연구 용역 문제가 커서 또 넘어가시죠. 근데 좀 아까 김대엽 회장 그 대의원 총회에서 네. 놀라운 분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아,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맞아요. 것 같아요.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은. 아 김순례 씨. 네. 그 씨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존칭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뭐 그 이름을 막 부르기도 좀 그렇게 뭐-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아니, 김순례 씨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딱 나배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 차비. 이게 이기는데 김순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뻔뻔스럽죠. 뻔뻔스러워. 파시스트라고 해야 돼. 파시스트를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 높이 쳐주네. 예, 그 정도 지도적 위치에 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그날 보니까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남인순도 항의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아마 축사를 하러 여러 사람이 왔는데 뭐 남인순도 오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처럼 이경 교수도 뭐 대차에 가서 보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명 왔는데 거기에는 전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 이게 어. 좀 아까 김대엽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시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응. 김순례 초청권도 많이 작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집행부와 다르게 새롭게 가겠다는 집행부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역사로 인정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광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폄훼하고 하는 사람 사실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힘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초청을 해서 축사를 듣는다. 상당히 부끄럽죠.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사전 초청인지 사후 초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사전에 오겠다고 해도 말렸어야죠. 예. 그런데 게다가 그 축사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축사를 그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인간 대접을 해주면 안 돼. 그 막말 일이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에 굳이 왜 그 김순례 씨를 초청을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뭐 그게 지금 그거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게 어떤지 참 궁금해요. 새로 저는 뭐 김순례 씨 같은 경우야 뭐 사람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거를 부른 김대엽 회장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약사들의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그런 관점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취임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공재의 의미를 두고 이 일을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국민들과 함께 가자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 거죠. 첫 출발 자리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네.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네네. 네. 자꾸 이제 그 사람은
자꾸 우리의 별로 안 좋아하죠. 할 때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막 청취자분들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굳이 뭐 죄송할 것까지 없죠. 저는 같은 부류로 치료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 아니, 면허는 나도 아니 예전에 못된 약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약사라고 해서 뭐 다 문제 없나요? 아무튼 3월달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일들이 뭐 이런 뭐 원래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짤막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저희가 그 항상 고민하고 있는 주제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보니 그렇죠, 그런 거. 말이 좀 길어지게 됐고요. 근데 어제 네. 또 하나 그 프로포폴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부진 사장. 이부진, 예예. 호텔라요. 예예예. 아니 프로포폴 애용자 이제는 또 그 뉴스타파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 의약품의 그런 저희가 한번 방송도 했었죠. 네 방송도 네. 했었고 지금 현재 나갔었고. 입법 제안도 국회 톡톡에 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프로포폴이 지금 비급여로 아마도 처방이 진료가 되었을 거고 비급여 처방 진료에 있어서는 그 진료 기록이나 처방 기록 자체가 이제 양식이 환자의 개인 정보나 병의원 정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기입되지 않아도 이게 현실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부진 사장이 비급여로 받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비급여로 다른 환자들의 것들을 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 간호사 있잖아요. 말에 네, 의하면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다른 환자들이 쓰고자 하는 양에서 일정 부분 빼서 그것들을 모아놨다가 이부진 사장이 왔었을 때 한꺼번에 풀어주고. VIP가 이제 오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간호사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경찰이 어제 들어간다고 원래 뉴스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원래 간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경찰이랑 보고서가 오늘 간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난리가 난 게 또 자료 파기할 시간 벌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갑자기 경찰이 간 거예요. 영장도 없이.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강제로 할 수가 의료 없지. 기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틀째 지금 경찰이 거기에 있는데 자료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치료용이었다.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마취했을 때 뭐 이런 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보건당국에서 이제 알아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부진 사장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갑자기 확 얘기가 되긴 또 했었지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이 있는 거거든요. 프로포폴부터 네. 해가지고 향정신성 잊을만 의약품들 하면은 항상 나오고 있는 항정신성 뉴스잖아요. 의약품들이 프로포폴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막 몇천 정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뿌려지느니 뭐 비만약 엄청나게 많이 쓰이느니 이런 것들이 잊혀지만 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국회 톡톡이라고 입법 제안을 하는 국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저희가 낸 제목이 뭐죠?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요. 네, 저희 거밖에 안 법안 나옵니다. 내용. 네, 법안 마약류 내용이. 의약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잠시만요. 저도 검색만 해서 바로 들어가서 근데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해서 검색을 마약류 하면 의약품 네.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네. 법안 제안을 그래서 저희가 하겠고요. 이것들을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정확하게 하는 문제와 처방을 낼 때 그것들을 약사들이 확인하는 문제 조제를 할 때. 예, 조제를 할 때 그리고 처방 내는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방 전에 기재를 하고 자료로 남기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것들을 마약류 통화 시스템과 그 뭐 DU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요것들의 이제 실질적인 연계 방안들을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 톡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거기에 마약류 의약품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는 정책 제안에 참여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1000명의 시민이 모이면
국회의원실하고 매칭을 해서 입법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많이 보이지 않게, 많이 들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게 내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로서도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셔서 좀 마약류 의약품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힘을 좀 많이 몰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에서도 정확히 프로포폴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DUR이라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보고된 처방 건수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보고된 건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58만 건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그때 최도자 의원이 그때 말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제도적인 보완이. 그럼 오늘과 같은 이런 사고는 오늘 났었지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다음 달이든 항상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번에 수장도 바뀌긴 하셨는데 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지 않고, 근데 나름 식약처에서는 마통 시스템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뭐 1월, 2월 뉴스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과를 어떻게 내셨는지 이 프로포폴 사고조차도 해결을 못하면서 문제는 이부진 사장이 그 프로포폴을 맞을 때는 마약류 통합 시스템 하기 전이에요. 그런가요? 예, 하기 전인데 문제는 뭐 아니, 그게 요즘에는 네. 안 맞았대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올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간호사가 모르잖아. 증언한 시기는 자기가 일했던 시기니까. 아이.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 병원은 안 갈 것이냐? 이거는 모르는 그럼. 문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사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사하고. 근데 문제가 터져도 지금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있는 이제 상황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러이러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 자체 시스템에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 톡톡에 입법 제안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많이 좀 힘을 몰아주시면 좀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회로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그 GHB는 저기 향정인가요? 아니면 물뽕이요? 네. 그거는 약물 의약품으로 나와 있진 않잖아요. 이것도 아니 여긴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하고 네. 실제 허가가 돼가지고 처방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된 제품이죠. 네네. 허가가 안 되지만 뭐 이제 허가가 안 된 제품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구입이 될까요? 좀 모르겠는데요. 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지금 프로포폴하고 제일 큰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3대 문제 의약품이 지금 프로포폴하고 졸피뎀하고 GHB거든요. 프로포폴하고 졸피뎀은 허가받아서 실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이니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왜냐면 GHB나 이런 것들은 물론 문제긴 하지만 그것들은 음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음성이라서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확산의 측면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란 말이에요. 식욕 억제제 같은 비만 네. 관리 의약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하죠. 근데 이게 전혀 현행법상으로는 더군다나 불법이 그게 아니기 합법화에 때문에. 외피를 그렇죠. 쓰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더 크게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아주 GHB나 이런 건 아예 출발 자체부터 불법이지만 그렇죠. 일이 많았네요. 3월달에 그죠? 예. 뭐 어떻게?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로써 뭐 3월달에 있었던 일 가지고 상당히 또 지난 얘기도 되짚어 보고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 정도로 1부를 좀 마치고 2부에서는 뭐 요즘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하는 요즘은 아니죠. 꽤 됐죠. 꽤 됐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수험생 가진 부모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DHD 약물에 대해서 2부에서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